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연 살롱을 들으시는 분들 중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결혼 전과 후가 어떠셨는지요? 올라오는 사연들 들어보면 저처럼 뒤통수 3개 맞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나 사연 속 주인공들 분들처럼 3개 맞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저는 사촌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제가 어릴 때 결혼한 언니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언니들이 결혼 이야기, 시댁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참 결혼이라는 게 낭만이 없더군요.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는 열정적인 사랑이나 두근거림 같은 것보다는 서로 취미가 같고 성격이 비슷해서 친구처럼 오래 재미있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결혼관을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고요. 나한테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탕 발린 말을 하다가 한눈 팔거나 마음이 식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제 신념대로 남자를 만나면 오래 잘 살 거라고 착각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취미가 잘 맞든 낯간지러운 말을 잘하든 그 사람 자체의 인성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경험했네요. 그럼 제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대학 때부터 애니메이션 동호회에 있었어요.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한 편씩 보고 그걸 주제 삼아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꽤 멀리 이사를 가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웬만하면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꼭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아니어도 웬만한 학창시절 친구나 동기들 같은 사이가 된 거예요. 각자가 바쁘니 애니메이션을 진득하게 앉아서 볼 시간은 많지 않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하는 대로 초점이 옮겨간 거였어요. 그래도 명색이 애니메이션 동호회니까 2달에 한 번이라도 애니메이션을 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의 끝에 3달에 한 번씩 보는 걸로 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그날 애니메이션 보는 게 버거울 때도 있을 거라는 예상에 3달로 잡았죠. 아주 적절한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보는 거니까 동호회 사람들도 안 빠지고 더 잘 나왔고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볼 때면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얘기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며 웃음꽃을 피웠거든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새로운 멤버를 받게 됐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하고 좋아하는 장르도 같았고 장품에 대한 해석도 꽤 비슷했고 좋아하는 성우나 여러 가지로 잘 맞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정말 많이 친해졌고 또 그렇게 1년을 지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저희 집하고 그 사람 자취하는 데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더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그만 만나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고도 했죠. 나도 애니메이션 보잖아. 그럼 나도 제대로 안 된 거야? 애니메이션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너무 편견 갖는 것 같은데? 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직장 갖고 일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정식이라는 남자애는 취준생이라며. 그럼 이야기가 다르지. 너보다 나이도 2살 위라며.
그럼 나이도 꽤 찬 건데 아직 취준생인 건 좀 아니지. 7급 공무원 준비하느라 그렇게 된 거래. 시험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딱 붙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다들 몇 년씩 기본으로 공부하더라. 애니메이션 보느라 공부 안 한 건 아니고? 엄마,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나 고등학교 때 만화 봐도 그런 말 한 적 없으면서. 너는 네 할 일 잘하면서 볼 거 보고 놀 거 노니까 그랬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태 취준생이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스럽지.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동호회 사람들 전부 어떤 일이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도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뿐이지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으면 잘 해내갈 거라고 믿었어요. 아마 제 주변에 자기 인생을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나 제 지인들처럼 할 거라 여겼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 아빠가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람들은 무능하지 않다고 우기고 싶었네요. 그게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고요. 어리석었죠. 어쨌든 당시에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관두고 직장을 알아봤고 꽤 괜찮은 전자계통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빠는 해낼 줄 알았어. 이거 봐. 자기가 맞는 일 찾으면 바로 되는 거라니까. 그러게 진작에 공시 때려치고 일반 회사 취직할 걸 그랬다. 허송세월한 것 같고 좀 열받네.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끈기가 부족한 게 문제라서 오랫동안 공부 못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몇 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하긴 머리도 좋고 대학도 괜찮은데 나왔으니 7급 볼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무튼 저희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았어요. 사실 시댁에서는 반대가 없었는데 제가 남편하고 시댁 모르게 저희 가족을 설득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남동생까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남편이 집에 와서 열심히 살 거라는 의욕을 보여준 후에야 부모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남동생은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 결혼 준비와 결혼식까지는 아주 무난했어요. 예물이나 집 문제 같은 것도 크게 없었고요. 사실 집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청약통장 부어놓은 게 있었고 재개발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 아파트가 완공되고 2년 전세를 줬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저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한동안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람들이 남편 보고 장가 잘 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집 문제로 신경 쓸 게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는 지방 대도시로 가라고 했다는데 남편이 처음엔 좀 반발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2년 후에 돌아오면 팀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나요. 그쪽에 인재가 없어서 그러니 남편 들어가서 기반을 좀 잘 닦으라는 취지였대요. 아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게 어딨어. 지은이 너도 직장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데 완전 강제로 주말부부 만드네. 이러니까 우리나라 결혼 인구가 안 느는 거야. 남편은 요즘 결혼 비율까지 들먹이며 화를 냈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오빠, 2년 후 돌아와서 팀장이면 나쁘지 않잖아. 오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지방에 연봉 올려주는 조건으로 보낸다며. 그러면 오빠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꽤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침착하자. 야, 김지은. 너는 나랑 주말 부부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냐? 사람 섭하게. 나도 5일 떨어져 있고 그러는 거 속상해. 근데 좀 더 길게 보자는 거야. 어차피 이미 발령은 났고 그거 안 가면 뭐 회사 관둘 거야? 아니잖아. 그냥 우리 둘이 만났을 때 더 재미있게 지낼 생각해보자. 연봉 늘면 우리 돈도 더 빨리 모으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남편도 점점 저의 말에 수긍을 하더니 알겠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왕창 벌게 야근도 빡세게 해서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서울에 못 올라올 때에는 제가 내려가는 걸로 하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5일은 서로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주말에 만나니 확실히 매일 얼굴 보고 사는 부부보다는 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신혼 때부터 싸웠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안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1년하고 3개월 정도를 보냈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이 주말에 안 올라오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주중 영상통화도 뜸해졌고 카톡도 전보다 많이 주고받지 않게 됐어요. 저는 남편의 생활이 이것저것 궁금한데 남편이 대답도 단답형으로 하고 제 일상에 대해서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일은 무슨 일? 요새 진짜 회사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 다 정리되면 전처럼 자주 통화하자. 친구들은 1년 넘었으니 권태기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권태기가 그렇게 빨리 와? 1년이면 빠른 것도 아니지. 요즘은 몇 달 만에 시들해지는 사람들도 많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했죠. 안 내려가 본 지 좀 됐거든요. 남편이 주말까지 이런저런 약속도 있고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는 집에 없거든. 상사하고 다른 지역 출장 가야 돼. 야, 나도 미치겠다. 이거는 개발자한테 무슨 시장 동향까지 살피라고 그러냐? 에휴, 나도 얼른 올라가든가 해야지. 서울 갈 날만 기다린다. 남편은 일요일 밤 늦게 온다며 저더러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자꾸 친구들이 말한 권태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연차를 내고 월요일 저녁에 도착하는 KTX를 타고 무작정 남편 회사 앞으로 갔죠. 저를 본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회사는 어쩌고? 연차 냈지. 오빠 얼굴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남편은 정말 곤란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미리 회의 잡아놓은 게 있거든.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랑 합작하는 문제라서 저녁 먹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 어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 오기 전에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남편이 너무 곤란해하는 걸 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이제는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남편이 자취하는 방에 가 있었어요. 남편은 밤 12시 가까이가 다 돼서 왔고요. 피곤에 지친 모습에 저는 말도 제대로 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저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줬어요. 미안해 오빠.
나는 요즘 통 오빠랑 대화도 잘 못하고 해서 나 이제 곧 회사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내 사업할 거야. 동생이 하는 거 옆에서 거들기만 했던 거. 그래서 더 바빠지기 전에 자주 보려고도 했지. 아, 그랬어? 그 화장품 사업 벌써 자리 잡은 거야? 대단하네. 내가 몇 번 톡으로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톡 안 보고 읽음 표시한 거야? 아, 아니야. 기억나. 읽었지. 내가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맞네. 이제 제대로 기억이 난다. 남편이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저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동생과 함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건 오랜 꿈이었고 그 얘기는 사귈 때부터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때 남동생이 혼자 시작을 했고 저는 둘 다 사업에 뛰어들면 좀 위험하다 싶어 일단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홍보나 테스트 일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완전히 합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 된 거였죠. 저야말로 시간 나는 대로 동생과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SNS에 홍보도 하고 정말 바빴어요. 그럼에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노력한 건데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에 치여 바쁜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했네요. 남편도 돌아오는 주말에는 서울에 오겠다고 했고요. 서울에 온 저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의 찜찜함과 서운함은 일단 제쳐두고 회사에 사표를 냈고 동생 회사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사원이 15명 정도인 작은 회사였는데요. 제가 첫 런칭 때부터 회사에 자주 가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해서 마케팅을 맡는다고 해도 뭐라 할 직원 없었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갈 준비에 바쁘긴 해도 남편 일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겠다던 주말에도 오지 않았고 저는 화가 좀 났죠. 그래서 톡으로 감정 표현했고요. 못 오면 못 온다. 톡 하나 남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얼마나 바쁘길래 그래? 나보다 더 바빠?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오빠한테 허구한 날 전화하고 톡하는 줄 알아? 아무리 부부라지만 너무하네. 그러고 나서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날도 안 밝은 새벽에 거실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는데 보니까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이 캐리어에 보스턴 백까지 들고서 그 시간에 온 거였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짐은 다 뭐고? 아, 지은아, 나 이번 주부터 서울에서 일해. 지난주 너 가고 이틀 있다가 갑자기 결정돼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올라오느라 너무 바빴어.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섭섭해서 톡으로 한마디 한 건데. 톡? 카톡 보냈어? 미안. 내가 요즘 카톡 볼 시간도 없어서. 남편은 그때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 확인하더니 엄청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지은아. 내가 어떻게든 잘해서 서울 와서 연봉 좀 올려보겠다고 한 게 너를 많이 섭섭하게 했나 보다. 앞으로 같이 있을 거니까 더 잘할게. 좀 봐주라. 응? 그런 말이 어딨어. 나야말로 사정도 모르고 화내서 미안해. 저와 남편은 그날 오랜만에 함께 맥주 한 잔을 나눴는데요. 배달앱에서 그 시간까지 영업하는 야식집을 찾아 닭발에 몇 가지 안주도 주문했고요. 저도 남편도 그동안 못한 말들을 나누면서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은 하루만 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한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 잤고요. 저는 야식을 먹고 바로 준비를 하고 회사로 나왔네요. 내심 안심이 되고 불편했던 마음도 해소가 되어 후련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딴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나 모르는 무슨 비밀 같은 게 있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고 나니 생활 패턴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지방에 있을 때처럼 야근이나 경무에 시달리지 않고 제 시간에 퇴근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져서 남편을 기다리게 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남편은 한 번 불평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서 쉬는 날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직접 만들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지은이 왔구나. 지은아, 나 어쩌지? 나 회사에서 정신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지난주에 받았었는데 결과 나왔거든. 근데 내가 감염 우울증이래. 겉으로 잘 지내는 척 밝은 척하는 우울증 말이야. 좀 심각해서 회사에서 강제 휴직을 권하네. 내가 그런 병에 걸리다니 믿기지가 않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오빠를 위로했어요. 오빠 지방 내려가서 너무 열심히 일했나 봐. 그럴 것 같았어. 사람이 좀 쉬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너무 혹사하더라. 괜찮아. 오빠 그냥 쉬어. 휴직해. 내가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정말이지? 나도 네가 돈 버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 이런 감염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걸리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 너 믿고 쉴게. 그럼 괜찮아. 오빠는 얼른 건강해질 생각만 해. 그리고 감염 우울증이건 무슨 우울증이건 그런 것도 다 질병이야. 약 먹고 쉬면 낫는 거래. 이상한 거 아니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갈래? 내가 회사에 좀 늦게 나간다고 말할게. 나 임원이라 시간 조정은 좀 자유로워. 아니야. 나 회사에서 지정해준 데 있거든. 거기 가면 되고. 다 큰 어른이 부인 손잡고 병원 가는 거 아직은 쪽팔리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미안하고 짠했어요. 저렇게 힘들 때까지 노력했는데 제가 그걸 몰라주고 혼자 의심하고 화냈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껴졌었고요. 남편은 바로 회사를 안 나가고 집에서 쉬었고 저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건 뭐든 해보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혼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서재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 놓고 혼자 뭔가에 몰두해 있기 일쑤였어요. 오빠, 오늘은 좀 어때? 밥은 잘 먹고? 내가 오빠 좋아하는 오징어 무침 해놓고 나갔는데 새벽 배송 받아서 바로 했는데 먹어봤어? 아, 몰라. 배달시켜 먹었어. 집밥 먹지. 배달 음식보다 집밥 먹는 게 몸에도 정신 건강에도 더 좋다는데? 노인네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요새는 배달 음식도 엄청 신경 써서 잘하거든? 잔소리 좀 그만할래? 네 잔소리 때문에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네가 음식을 하든 말든 네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먹었냐 안 먹었냐 말이 많아. 그러려면 하지 마. 누가 해달랬냐?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고 우울증 증상이라길래 저는 이게 다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겼어요. 솔직히 사업하면서 새벽같이 밥 해놓고 음식하고 나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혼자 다 감내해야 했어요. 대학 들어가고서부터 부모님한테도 우는 소리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말할 생각을 못했죠. 저야말로 우울증이 올 것 같아 울적한 날들이 이어졌네요. 그러길 몇 달이 갔는지 몰라요. 저한테 낯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화가 온 건 너무 뜻밖이었어요. 이지은 씨, 저 기억하시려나요? 김정식 대리랑 몇 번 같이 봤는데요.
박상민입니다. 네, 기억하죠. 박상민 주임님. 제 직책까지 기억해 주시네요. 이제 팀장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박상민 팀장님,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팀장을 달 거라고 했는데 팀장이 남편 동료라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남편이 휴직계를 내면서 저 사람이 팀장이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박상민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워낙 진지하고 심각해서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말고 저만 보자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건 분명 뭐가 있다 싶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우울증 직원 더는 못 기다린다고 퇴사 권고 같은 거라도 하려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직접 만나 들어본 이야기는 정말 제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은 씨랑 안면도 있고 회사에서는 김대리랑 친분이 있어서서 조치가 내려오기 전에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 가면 우울증 때문이죠. 회사 쉰지도 5개월 되어가니까 무슨 말이 나오나요? 혹시 퇴사하래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박상민 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점점 놀라 저절로 입이 벌어졌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회사 일에 여러 실수를 냈고 지방에 가기 전 결정적인 체크를 하지 않아서 하마터면 거래처에 손해를 입힐 뻔했었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였는데 거기서 코인에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아무런 제재도 없는 곳에 혼자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게임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코인을 했다고요. 조금 수익이 나니 완전히 거기에 미쳐서 올인하다가 완전히 망했고 그때부터 수렁에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회사 돈을 조금 빼돌려 코인에 또 넣었는데 폭삭 떨어졌고 남편은 회사에 그 일을 들켜서 그날로 해고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럼 우울증이 아니라고요? 집에서 혼자 핸드폰 보고 서재에서 꼼짝 안 하고 하는 것도 전부? 아마 코인 때문일 거예요. 서울 와서는 뭘 했어요? 계속 우울증이라고 하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갑자기 서울 발령 났다고 해서 저는 거기 간 것도 돌아오면 팀장 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팀장으로 회사 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2달이나요. 그러다가 회사 정신건강검진에서 가면 우울증이 나와서 휴직 권고받았다고. 저는 미처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몇 발자국 못 가서 기절을 했고 다시 깨어난 건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던 탓이죠. 박상민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 까맣게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코인 회사 돈 썼으면 문제 아니에요? 실은 그게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충격받으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아는 게 낫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생 불러서 집에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회사 법무팀에서 곧 남편한테 고소장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박상민 팀장님이 며칠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저한테 말을 한 것 같지 않아 마음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것보다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지랖 부린 거라고요. 저는 바로 동생을 불렀고 동생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기가 차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동생은 나를 태우고 친정으로 갔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도 화가 나셨지만 일단 저부터 몸을 추스르게 한다며 방에 재우시더라고요. 잠결에 들어보니 동생과 친정 부모님이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결과야 뻔하죠. 저와 남편이 이혼하는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자는 말이 나왔어요. 냉정을 되찾은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짐을 챙겨 나오겠다고 했어요. 한 걸음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네요.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캔 맥주에 오징어를 먹으면서요. 생각해보니 우울증 환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맥주를 들이키고 있다니 사람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딴 인간하고 더는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걸 생각하니 그간의 애정도 미안함도 싹 사라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징그럽고 꼴보기 싫었어요. 그 인간을 앉혀놓고 따지고 들 생각조차 안 들더군요. 들어봤자 뻔한 변명 아니겠어요? 어차피 나를 또 속일 거 그런 말 들어 뭐하겠나 싶더군요. 정말이지 타임머신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 과거의 저한테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을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서울에 와서 팀장을 달고 집안 가장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경무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은 줄로만 알았어요. 바보같이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저를 속이고 했었던 횡행한 것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잘해볼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대충 짐을 챙겨 나오니 남편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갔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처리에 들어갔죠. 남편 동료인 팀장님도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고 남편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 자료도 다 받았고요.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어디 갔냐며 출장이라도 간 거냐, 자기 그러면 본가에 있다가 오겠다 그런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간 후에 바로 집에 들어가 남편 방을 뒤져서 코인 한 증거를 찾았어요. 보니까 남편 쓰던 노트북이 증거가 될 것 같아 그냥 통째로 들고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 이혼 서류 작성에 착수했어요. 남편 노트북에 그동안 코인 하느라 접속했던 기록이며 거기서 손해본 걸 채우겠다고 인터넷 포커판에 들어갔던 기록까지 다 나왔어요.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할 수 있는 도박 같은 건 다 한 것 같더군요. 저를 앞에 두고도 혼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던 건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이런 짓거리를 하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왜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을까? 이렇게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저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모든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정말이지 저야말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까지 가야 했고 저는 친정 식구들이 말한 대로 이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기로 했어요. 로펌에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은 소장을 받아들고 득달같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제가 집을 나와 있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으면서 말이에요. 야, 이지은, 이거 뭐야? 이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어쩐지 출장 기간이 너무 길다 싶기는 했는데 뒤에서 이딴 거 꾸미고 있었어? 대체 뭐야? 뭐긴 뭐야.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이혼 서류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하긴 네가 머리는 좋고 아는 건 많지. 이상한 대로 발달해서 그렇지. 야,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내가 너 하나 잘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다가 우울증 걸리니까 이제 와서 나 팽하는 거야? 그래?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세상이 김정식 네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았냐고. 네 뜻대로 돌아갔으면 코인이 떡상해서 네가 대박이 났겠지. 계속 망하다가 회사 돈까지 손을 대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지막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제가 전에 없이 소리를 막 지르자 놀랐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톡으로 자기가 다 사정 설명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다 차단해버렸죠. 그랬더니 다음날 출근길에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사정을 하길래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그 앞에 그놈이 코인 접속하고 포커판까지 들어갔던 기록지 복사한 것과 남편 회사에서 보낸 고소장 복사한 걸 집어 던졌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전부 복사해서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본 남편은 입을 해 벌린 채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회사에서 잘린 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속여서 집에서 내 돈으로 놀고 먹고 그렇게 살 생각이었잖아.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모든 범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지.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실수였다. 나는 정말이야. 정말 실수였어. 다 바로잡으려고 했어.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시끄러워. 제가 꽥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화를 간신히 눌러 참느라 부들부들 떨었고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약간 기가 죽어 눈치를 보더군요. 너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카페를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호다닥 내 앞으로 뛰쳐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금세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말이죠. 미처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내지는 말자. 우리 서로 좋아해서 한 결혼이잖아. 어? 나 이혼 못해. 이혼하기 싫어. 너 앞날을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겠지. 나는 내 앞날을 위해서 이혼해야겠어. 나 정말 실수한 거야, 실수.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혼자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어쩌다 코인에 손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너 네가 너무 구차하지 않니? 너 자신이 싫지도 않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지은아. 우리 같이 살자, 어? 김정식, 너 저리 꺼져.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동안 내가 오래 참았는데 오늘 중으로 내 집에서 네 짐 다 빼라. 네 돈으로 사들고 들어온 물건들을 다 갖고 나가. 재수 온 붙을까봐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까지 정리 안 하면 나 쓰레기 수거 업체 불러서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걸 마지막으로 저는 법정에 갈 때까지 남편을 보지 않았고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저한테 깔끔하게 자기 잘못이라는 말도 못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해대던 남편을 보니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살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그것도 부부 사이에
신의를 저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끝까지 말 안 하고 저한테 빌붙어 살 생각이었던 건 이혼 소송 중 법정에서도 다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더 바라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제 인생과 자신에게 죄를 덜 짓는 일이었네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을 밀어낼 만큼은 아니었고, 더 이상 정도 없고 남자로도 좋아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나락에 떨어진 인간이 안 됐다는 정도의 치근함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보다 제가 더 불쌍했네요. 그런 인간한테 홀딱 속아서 새벽부터 밥 차리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요. 그리고 길고 지루했던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되어 남편은 제게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시댁까지 빚을 지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다 받아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되기까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죠. 지금 와서 보면 다 한바탕 꿈만 같고 내가 겪은 일 맞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완벽한 흑역사의 시간이었네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치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봤어요. 인생에 원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저런 일을 겪는 와중에도 동생과 하는 화장품 사업은 순항을 거듭해서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하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다가오건 간에 저는 제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일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